저는 유튜브에서 국제정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간다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이번에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98사단을 동원했다는 거. 일단 이스라엘 숫자로는 6만 명. 국내 난민이 된 상황이에요. و از نسل کشی و ترور حمایت می شود هیچ سندی 일초에 3억 정도 하는 거고 셀러들한테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해주고 출혈 경쟁을 하더라도 경쟁자들을 어쨌든 무찌르고 그죠.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개인정보 침해 유출 우려. 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제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브랜드의 의미가 없는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기립박수를 사람들이 와, 그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관습이에요. I'm going to make you run for president. 사실 이 AI 기술은 아티스트들한테는 거의 재앙에 가까워요.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크리에이터 간다효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오리나 LS증권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다효님 우리 OBS 첫 출연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유튜브에서 국제정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간다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길게 하셔도 구독 수 정도 좀 알려주시죠. 한 70만 정도 와. 됩니다. 근데 간다혜연님의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구독수가 더 많아요. 호기심. 예, 맞아요. 예전에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가 거의 뭐 우리나라 최초가 아닐까. 셀프로 그만두고 아, 정말요? 다시 만든 좀 그런 유튜버입니다. 와, 이 자신감. 와. 정신 나간 거죠. 진짜. 우리 오리나 연구원님도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네. 저는 LS증권에서 유통 그리고 플랫폼 업종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 연구원이고요. 그래서 유통이랑 이커머스 쪽 워낙에 관심이 많고 또 좋아해서 배달도 직접 해보고 배달의 민족에 또 동대문 사입도에서 옷도 팔아보고 네, 그런 것들 좀 실제로 뛰면서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셨네요. 네. 저 그립에서 고등어 구이 팔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고등어랑 무슨 관계인데요? 알파 기자님 안 해본 게 뭐예요? 다른 음식들을 팔 수가 없잖아요. 삼겹살이나.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융단 폭격해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4일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남부와 수도 베이루트까지 레바논 전역에서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헤즈볼라가 민가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숨겨놨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레바논 남부 주민들이 탈출 행렬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로 향하는 항공편 운항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막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시 한번 양측의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Full-scale war is not in anyone's interest. Even if the situation has escalated, a diplomatic solution is still possible. Even as we navigate so much change, one thing must not change. 2년 전 국가 부도를 맞았던 스리랑카의 새 대통령으로 좌파 정치인 아누라 디사나야케가 선출됐습니다. 국가부도 사태 2년여 만에 스리랑카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가부도 이후 치러진 첫 선거였던 만큼 경제난 해소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국가부도를 가져왔던 대통령의 해외 도피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던 라닐 위크레메싱게 전 대통령도 출마했지만 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인 결과 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서민 출신인 디사나야케 당선인은 IMF와 재협상해야 한다며 긴축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왔습니다.
ඒ පිළිබඳ අවශ්‍ය තීන්දුව తీරන ගන්න අපි කිසිසේත්ම පැකිලෙන්නේ නැහැ. අපේ රටේ මැතිවරණයකදී බලව මාරුවේදී ඒ ප්‍රජාතාන්ත්‍රික ලෙස සිදු වුණු ඉතිහාසයක් තිබෙනවා. 말레이시아에서 경찰이 이단으로 규정된 이슬람계 단체의 복지 시설을 급습해 지도자와 관계자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이곳에서 구출된 아이들은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슬람계 단체 GISB의 지도자 나시루딘 알리와 간부들 등을 대거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GISB가 운영하는 아동 복지 시설에서도 지금까지 총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GISB 단체 구성원들의 자녀들로 시설 측은 아이들을 착취해 기부금을 모아왔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은 아동들에게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학대와 서로 성폭력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죠. 헤즈볼라가 개전 이래 가장 강력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날이 사망자 수, 사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레바논을 향해서 본인들이 이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레바논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장난이 아니다. 경고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I have a message for the people of Lebanon. The IDF has warned you to get out of harm's way. I urge you, take this warning seriously. 특히나 이번에 좀 특징적으로 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98사단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가자지구 공격에 지상작전을 벌였던 98사단. 네네. 그 98사단을 지금 레바논과의 국경이 있는 이스라엘 북부로 지금 옮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정말 레바논과의 지상전을 불사하겠다. 이런 이스라엘의 의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단기적으로 원하는 거 있고 장기적으로 원하는 거 있는데 두 개를 이제 구분해야 돼요. 네. 일단 이 타임라인을 잡아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하마스 공격으로 이 아수라장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습했어요. 그때 이제 헤즈볼라는 발표를 했어요. 지상군을 도입하면 우리도 여기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네. 다음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도입했고 이제 가자 전쟁이 시작했죠. 그때 헤즈볼라는 뭘 했냐면요. 미사일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네. 물론 헤즈볼라 하나 때리면 이스라엘이 5개 때리는 걸로. 최근에 와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안에 있는 고위급 간부들을 이제 전밀 타격으로 이제 죽였죠.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푸아드 슈크리라는 그 헤즈볼라의 군사 대빵이라고 그 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질문으로 가자면 단기적으로 원하는 거 뭐냐면 1년 동안 이 중돌 때문에 이스라엘 북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숫자로는 6만 명 국내 난민이 된 상황이에요. 네네.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피난을 간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정부한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야, 너네는 그냥 수도 텔아비브만 생각하고 우리 무시하고 있어? 우리 시민 아니야? 그래서 나타냐 입장에서는 빨리 이 시민들이 다시 자기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한번 붙어야 됐는데 이왕 이 기만 한번 붙어보자. 지금 국제 정치적으로도 딱 붙을 만한 분위기예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대선이 있다 보니까 와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쪽에서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괴멸시켜서 그 조직을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네네. 다만 이제 그 하마스 같은 경우 지도부를 계속 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마찬가지로 지도부 살해와 동시에 이제 그 국경지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거기 배치되어 있는 무기들을 못 쓰게 하는 거 일단 좀 무력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이란을 공격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랑 이제 같은 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하마스는 그 최근에 그 야히야 신와르 그 또 사망설 나왔잖아요. 네, 사망설. 네. 네, 근데 지금 뭐 사망설이긴 한데 정보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밝힌 거 보니까 확인은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그 할리드 마샬 이 사람 하나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거의 다 지도부가 사실상 괴멸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참에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전쟁은 거기서 또 민간인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어서 최근에 그 뭐 무슨 삐삐 테러, 워키토키 테러
테러도 있었고 괴멸이라기보다 하마스 그 헤즈볼라 관련해서는 일단 무기들 없애는 거 그걸 워낙 많이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군요. 네. 이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쵸.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단은 중동 쪽 산유국이 많고 또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좀 더 개입할 거라는 좀 만약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강화할수록 네. 그런 우려가 좀 도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상승을 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공장에서 제조하거나 아니면 뭐 물품을 운송하거나 이런 데 드는 비용에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79차 유엔 총회가 열리면서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모두를 전쟁으로 끌어들여서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직격했습니다. 주요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구정 기자는 이번에 유엔 총회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열립니다. 어떤 의제들이 있습니까? 사실 키워드를 보면은 미래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주제랑 굉장히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네. 22일에 그 미래 협약이라는 거 그걸 네. 이제 채택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래 협약이라는 거 보니까 56개 조항이나 되던데 뭐 핵심은 세계 금융 시스템 뭐 이런 거 개혁하고 그다음에 유엔 거버넌스에서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자. 한마디로 안보리 개혁입니다. 특히 이제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프리카가 불이익을 받아왔다. 역사적인 부당성 바로잡자. 거부권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 거부권에 대해서는 뭐 재검토의 길을 열어놓는. 근데 뭐 우리 다 알다시피 현실이 미래의 발목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아프리카의 수단의 내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시선이 쏠리는 인물들을 보니까 일단 뭐 바이든이죠. 근데 이 시선이라는 게 강력한 어떤 뭐를 기대하는 시선은 당연히 아니고, 네,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든의 마지막 연설. My fellow leaders, let us never forget some things are more important than staying in power. It's your people.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그 나레드라 모디 인도 총리인데 뭐 모디 총리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번에 뭐 만나고 하는데 뭐 딱히 역할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번 총회는 사실 그 야심찬 컷을 위해서는 힘은 굉장히 안 실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엔 개혁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엔 개혁은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네. 게 이제 안보리 개혁의 방향이 왜 그전에는 예전의 논의는 상임이사국에 다른 나라들을 좀 집어넣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이것이 결국은 그 왜 비토 플레이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부함으로써 어떤 것도 현상 변경이 안 되게 만드는 세력. 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그러나 아무도 결국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는 튀르키예 또 등장. 들어가고 싶죠. 네, 당연히.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많은 그 트럭 차량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세계는 어디국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 슬로건을 붙여가지고 지금 뉴요커에서 이렇게 동원시키고 있어요. 캠페인하고 있어요. 간대 의원님 좀 더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유엔 본부에서 미래정상회의 총회가 열린 거잖아요. 미래를 위한 협약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사우스, 그 개발도상국들이죠. 이 국가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긴 하나 이번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많이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요. 네. 미래를 위한 협약이 서방 국가들의 이해만 대변한다. 그래서 이 반대를 하면서 동시에 본인들이 원하는 제안을 했어요. 유엔이 각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자. 네, 이런 네. 주장을 펼쳤습니다. 러시아가.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던졌는데 찬성표를 지금 던진 나라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7개 국가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143대 7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좀 진척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 이란 대통령들이 날선 발언을 이어갔던 전례를 본다면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서방 국가들이 화답을 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도 어느덧 절반을 훌쩍 넘겨 9월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유통업계도 요동쳤던 2024년이었는데요. 중국발 이른바 C커머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TMF 사건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업계의 위기란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국내에도 불어닥친 유통시장의 지각 변동. 그래서 오늘 ECW 주제는 C커머스의 공습으로 정해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여러 가지 C커머스를 이용하는데 혹시 여기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신 분? 저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항상 저 여기 월드시사 W에서 이거 해본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해봤어요. 예. 근데 처음에 가격을 보고 너무 충격적으로 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놀라서 사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몇 번 써보다가 안 써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진들이 왜 보통 뭐 당연히 홍보용이니까 그런 데서는 일부러도 좀 더 잘 나오게 만들고 모델들도 더 날씬하게 뭐 사진 뽑고 하는데 그게 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예. 인간의 몸이 아닌 몸을 갖다 놓고 이거를 대체 사진을 어떻게 비틀었길래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옷을 사라는 거야. 아, 근데 실제로 진짜 솔직한 느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헐값이어도 그렇지 이 사진 조작이 이쯤 되면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못 사고 있습니다. 못 사고 있네. 예.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무 밈이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알파고 신하 씨님이 강동원을 애매하게 닮았다. 그러면 태무 강동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밈이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태무의 질이 너무 안 좋다라는 그런 게 좀 얘기가 도는. 태무 톰 크루즈 어때요? 의문의 1패 알파 기자님. 네. 아니 사실 저도 그 C커머스를 몇 년 전에 한번 써봤는데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로 무선 이어폰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잊고 있었더니 한 3주 뒤에 왔던 것 같아요.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한쪽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을 샀는데 그땐 너무 형편없는 품질로 다가온 거예요. 연구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알리익스프레스 2014년부터 썼으니까 거의 한 10년 됐대요. 계속 그 장기 소비를 하고 네, 계시는군요. 계속 그냥 네. 소소하게 좀 구매를. 네. 이것도 제가 지금 세무에서 한 세무에서. 6개 1,000원에 샀나? 그리고 네, 머리끈. 네. 그리고 뭐 라벨기 같은 거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 3, 4만 원 하는 거 10,000원대면 살 수 있어가지고 잘 쓰고 있고 뭐 걔 중에 버린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지만은 예, 종종 쓸만한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당연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죠. 온라인 쇼핑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C커머스로 불리는 이 업체 이용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성장세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시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규모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용자 수로 이제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 규모가 작년에 6.7조 원 정도. 네, 6.7. 네, 그 정도인데 이게 성장세가 27% 정도거든요. 근데 해외 직구 말고 그냥 우리나라 내에서의 이커머스 성장률은 이제는 높은 한 자릿수 정도, 그러니까 뭐 7, 8% 정도 성장하면 잘했다 정도가 됐어요. 네네. 이제 과거에는 뭐 워낙에 성장세가 좋았으니까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베이스가 높아지면서 그거 이상으로 더 올라가려면 진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거나 네네.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커머스를 쓰셔야지 성장을 할 수 있는 네네. 시기가 됐어요. 성수 시장이 됐는데 네. 근데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27% 성장했으니까 꽤 성장을 잘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거의 70%가 미국에서 오는 것들이었거든요. 전통적으로 항상. 미국에서. 네, 그래서 뭐 미국의 유명한 의류 브랜드 같은 거 달러로 직구하시면 훨씬 싸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구매하셨는데 근데 재밌는 게 지난해부터 중국이 치고 올라왔어요. 미국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해외 직구 비중 중에서 중국이 48%까지 48이요? 네, 지난해에 올라왔고요. 올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61%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금액이 중국 쪽은 훨씬 더 싼 제품을 사기 때문에 비중이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건 훨씬 더 많이 구매를 했다라는 걸 방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내 이커머스보다 훨씬 성장세가 가팔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용자 수로 봤을 때에도 지금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합친 이용자 수가 저희 보통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하는데 MAU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602만 명 정도 7월 기준으로. 근데 쿠팡이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좀 많이 따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유해인 물질 검출됐다, 뭐 위험하다, 약간 이런 것들로 뉴스가 좀 회자가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우상향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네. 간대원님, 사실은 뭐 이유는 뻔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C커머스가 먹혀 들어간 이유는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건가요? 엄청 싸요, 진짜로. 저 기가 막힐 정도로 쌉니다, 진짜로. 네. 거기 뭐 운동화 5,000원에 팔고 전자제품 같은 것도 무슨 5,000원에 팔고 막 5,000원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으로 너무 많이 파니까 신기해서 돈 5,000원 네네. 정도 그냥 한번 우리나라에서 뭐 20만 원이 넘는 건데 5,000원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서 한번 사봤는데 질이 너무 떨어진다. 뭐 5,000원이니까 뭐 그러니까 젊은 층들한테 좀 가성비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구매를 해보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들어보면 테무를 많이 사용하던 사람들이 또 몇몇 물건은 테무 괜찮은데 이런 좀 정말 질 중요한 물건들 이런 건 테무 사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같이 들립니다. 그러면 연구원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진짜 중국이 그렇게 싸게 이걸 생산해서 가격이 이렇게 산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전략인지 왜 이렇게 싼지 이유가 있어요? 중국 원래 이제 세계 공장이잖아요. 저렴하고 인건비도 저렴하고 또 생산 인프라도 국토가 넓으니까 이제 많이 깔려 있고 해서 많은 제품들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물류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바로 직접 해외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생겼다는 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된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안 팔리고 쌓여있는 재고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보니까 헐값에 조금 내놓는 것들이 이제 재고털이처럼. 중국 매크로 관점 봤을 때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업체들의 전략. 이제 테무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모기업이 이제 핀더더라는 공동구매 회사이고 적자를 이제 테무 부문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지출을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례로 이제 테무가 2022년 9월에 런칭했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슈퍼볼 광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로 알고 있는데 이제 1초에 3억 정도 하는 광고. 인데 그거를 2023년 그리고 올해도 집행을 또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보면은 샵 라이커 빌리언에라고 억만장자처럼 쇼핑해라.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돈 가지고 있지만 억만장자가 돈 팡팡 쓰는 것처럼 쇼핑할 수 있다. 이런 광고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MAU가 미국에서 올라왔던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그 셀러들한테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이 한 20에서 25% 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셀러들은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라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품목에 대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올리는 셀러들을 좀 상단에 입점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노출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좀 경쟁을 유발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것 때문에 좀 싸게 이제 먹혀 들어간다. 그리고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당장 출혈 경쟁을 하더라도 경쟁자들을 어쨌든 무찌르고 몇 년 뒤에는 우리가 독보적인 어떤 위상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대륙의 기상이랄까 그런 거죠. 전략을 짜고 있군요. 근데 말씀하신 게 참 무서운 게 거긴 또 자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인구도 뭐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의존도가 더 높아질수록 우리 유통 시장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통업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저희가 제가 이제 에드월리스트 생활 시작한 지가 2012년부터니까 이제 꽤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안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안 좋았어요. 마트나 백화점은 다 낼 만큼 냈고 편의점도 포하고 여기에서 중국 업체들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물량공세, 자부공세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경쟁을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일단 뭐 첫 번째로 오프라인 업체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포를 운영해야 되니까 땅값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뽑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승부를 보고 있냐면 온라인이 못하는 거 위주로 지금 강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에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릴스나 이런 것들로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상품의 유행 주기가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MZ들의 그런 니즈에 맞게 좀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팝업 스토어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이제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 21년 2월에 오픈했는데 2년 동안 이제 팝업 스토어 진행을 320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 많이 한 거고. 거의 뭔가 MZ들의 성지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네. 온라인 쪽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실 롱테일 그러니까 물건은 똑같고 가격에만 차별화가 있는 쪽은 쿠팡이랑 네이버가 사실 양분을 끝낸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더 이상 오픈마켓 친구들, 그러니까 오픈마켓 업체들이 더 이상 좀 경쟁에서는 밀려났다. 예, 더 이상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고관여 상품들, 그러니까 패션이나 뭐 화장품처럼 좀 자기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버티컬 커머스 위주로 지금 업체들이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종합몰이랑 전문몰 성장세로 봤을 때는 전문몰이 조금 더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가격으로는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는 네, 상황이 됐다. 경쟁이 떨어진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C커머스는 이제 다른 나라에 전 세계로 뭐 네. 중국 시장도 크지만 막 그런데 우리도 뭐 K-뷰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도 어떤 그런 우리가 이커머스를 다른 나라에 이렇게 네네. 그렇게는 많이 안 하고 있나요? 그 역직구 얘기를 저희가 2014년, 15년 때 한창 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때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세양건강이 면세점에서 엄청 뜨기 시작했을 때여가지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커지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물류가 워낙에 비싸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나가는 물류들은 중국 보따리상들 위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근데 지금 중국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셨었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멈춰있는 상태고 환율도 지금 안 좋아서 면세는 지금 좀 회복이 어려운 상태인데 최근에 K-뷰티가 좀 나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이제 한국에 거의 3위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1등이 프랑스고 이제 2등이 캐나다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3등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업체별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래서 화장품 특히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어려운 부분들이 중국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중국산 제품 품질, 뭐 안전성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고 실제 기사화도 많이 됐었죠. 우리나라 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했었는데 구정 기자님 어떻습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정부가 지난 5월달에 그 KC 인증 이거 뭐 안 받으면 안 된다, 금지시키겠다 몇 개 품목을 정해서 한 80개인가. 근데 이게 저도 좀 들으면서 이렇게 할 만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결국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다가는 보호무역의 조치로도 또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뭐 이제 금방 철회돼 버렸죠. 그러니까 좀 그때는 조금 섣부르고 정교하지 못한 조치였던 것 같고 뭐 그다음에는 이제 해외 직구 뭐 한도 면세 한도를 낮춰버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저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결국은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중에서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거는 싼 거 사다가 조금 한마디로 머리끈 같은 거는 뭐 싼 거 사다가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현명하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텐데 이거 지금은 정부가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위에 성분이 들어간 거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 말고는 국내랑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있고 중국 상품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뭐 실제로 본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좀 제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테무랑 틱톡숍에서 판매되는 전기난로를 시험을 해봤더니 8개 중에 지금 6개 제품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너무 사용 많은데요? 중에. 그래서 소비자한테 지금 구매하지 말 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테무에 올라온 셔츠에 단추에서 DBP가 검출됐대요. DBP가 뭐냐면은 지금 여성 불임 그리고 남성 호르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데 중동에서 절대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기준치의 40배가 넘게 지금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중국산 제품 중에 또 테무 제품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안정성이 좀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견제의 일환이겠지만 또 동시에 또 규제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는 자산거래 수입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위조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비자 보건에 해를 미치는 제품 판매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약관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법 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거를 방치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규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뭐 이런 분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작게 그냥 판매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산 상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 뭐 폐업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위 말하는 C커머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약진 및 뭐 메가 트렌드를 맡기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예,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 최우선되는 예,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품질 문제나 뭐 규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뭐 큰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매하는 게 첫 번째 브랜드의 의미가 없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퀄리티는 똑같은데 훨씬 싼 거. 예. 그게 아니면 세 번째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네, 그런 걸 사는 거기 때문에 와서 뭐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되고. 제가 최근에 본 거 요가 할 때 쓰는 이런 밴드 600원. 네, 이런 거 그냥 샀다가 아니면 버리면 되는. 네,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안경 1,500원. 이런 거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안경 잘 안 쓰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환불한다 그러면 가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환불한다고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지세요. 그냥 오는 게 더 비싸요. 소문이 되게 많이 났어요. 되게 싼 건데 그거를 다시 회수해 가느니 그냥 가지세요 한다고 해서 저는 보면서 이렇게 좀 써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저도 머리끈을 샀는데 머리끈 3개만 사면 되는데 30개 너무 싸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제 중국산 이제 저가 이제 이 유통 문제가 아니라 생산 중국이 세계 공장 막 이럴 때 그 차이나 디플레이션까지는 좋은데 물가가 싸지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것을 불필요한 걸 사서 버리게 되니까 환경 차원에서 이건 너무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저는 이게 좀 너무 반환경적인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생각 많이 그런 들었어요. 지적도 진짜 많고, 그리고 또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착취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리, 테무, 쉬인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쉬인은 이제 의류 쪽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택에다가 플리즈 헬프 이렇게 몰래 적어가지고 옷을 이제 내보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하신 분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리고 막 이런 것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ESG 관점에서. 예. 또 일부 플랫폼들이 국내의 물류센터도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배송이 더 빨라지게 되면은 사실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밀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요새 AI가 좀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통업계에서도 AI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뭐 한창 무인점포부터 시작해서 사실 AI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긴 해요. 물류도 있고 무인점포도 있고 뭐 수요 예측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좀 화두되었던 것들이 아무래도 생성형 AI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적용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플랫폼 업체들의 커머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잘 하고 있는 업체가 네이버가 있고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왜곡된 그런 사진을 다 하나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어주는 그런 생성형 AI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독료를 받아가지고 기능을 제공하는 식으로 지금 접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AI 겨울이 몇 번 왔었었는데 과거에, 근데 지금 뭐 그거냐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다들 펀더멘탈 모델을 공개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사실 이게 상품에 적용돼서 모니타이즈, 그러니까 수익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랑은 좀 괴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시도는 여러 차례 했지만 어떻게 사이즈업을하게 딱 성장하지는 못하는 상황. 맞습니다. 그 연구원님 오신 김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2024년이 끝난 느낌이었었는데 9월 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 그러니까 내년은 우리 또 조금 아직은 9월이지만 전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5년 글로벌 유통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10년의 소비는
파편화 소비가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파편화 소비가 뭔가요?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 개개인의 취향과 구매 패턴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중적인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를 많은 유통 채널에 깔면 팔리는 시대였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는 텔레비전 채널 5개였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다 똑같은 거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제가 유튜브 어려 보이시네.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일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게 너무 다르고 그리고 뭐 구매하는 패턴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맞추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걸 워낙에 중시하다 보니까 나는 다른 애들이랑 달라 이런 거를 좀 내세우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거를 유통업체들이 대응을 일일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수요도 굉장히 쪼개지고 있고 일단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대기업들만 공장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브랜드 생산해서 신문에 광고할 수 있고 텔레비전 광고할 수 있는 것도 대기업뿐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개인들이 브랜드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고 판매도 이커머스 통해서 가능하고 광고도 한 뭐 2만 원 내면 인스타그램에 제가 타겟층 설정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가장 광고의 맹점은 이걸 제가 뿌렸을 때 구매로 이어지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확인될 수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례로 지금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 옛날에 제가 가서 제가 브랜드 하나 런칭하고 싶은데 몇 개 정도 주문해야지 만들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 한 3,000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500개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단위가 그러니까, 달라졌어. 500개면은 저도 그냥 만들어서 약간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제가 쓰고 명절 때 친척들 나눠드리고 약간 이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요와 공급이 큰 덩이로 딱 맞아 떨어져서 구매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수요도 너무 쪼개지고 공급도 너무 쪼개지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서 구매로 이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통업체도 그렇고 거기에 입점하는 브랜드 업체들도 그렇고 이거를 다 맞춰가면서 가기가 몸집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지금 성장세가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업체들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무작정 몸집을 키운다고 되는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하는 거는 Q10 사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방향을 잘못 집었던 게 아닌가. 그냥 무조건 물량을 키워서 몸집 키워서 점유율을 늘리면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의 색깔이 너무 바뀌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사실 그 소비 트렌드가 양극화 소비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20년 동안 이제 뭐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그리고 뭐 싼 것들은 다이소나 이런 데 사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0년을 주도할 지금 소비 트렌드는 파편화 소비다. 그래서 2025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C커머스의 공습으로 각각 대응이 정말 치열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새로운 전략이 아니면은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장과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오리나 연구원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영화평론가 라이너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유튜브에서 늘 뵀다가 바로 옆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이너님께서 나오신 걸 보니까 분명히 영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개별 영화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 좀 영화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영화제 중에 가장 큰 영화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큰 영화제. 큰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그렇죠. 부산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그렇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거의 뭐 우리나라 제일 큰 영화제들인데 이번에 10월 한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좀 국제적인 영화제들에 대한 이야기 요걸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라이너님이 준비한 주제를 한 줄로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정해온 소소문 주제. 제 주제는요. 영화제 재평점은요? 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제 채널에서 개인 채널에서 항상 평점을 마지막에 제 시그니처 멘트거든요. 그렇군요. 제 평점은요? 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사실은 저도 한동안 갔었고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딱 가서 이 감독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이 따로 있고 또 그렇죠.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들이 따로 있고 그렇죠. 예, 역사가 된 만큼 뭐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떤가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 가면은 좀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들 좀 내려놓고 풀어지고 이런 게 좀 있는데 또 이번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좀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개막작이 좀 눈길을 끌어요. 네. 개막작이 전란이라는 영화거든요. 전란. 네, 강동원 씨, 박정민 씨 주연의. 네네. 그 영화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영화가 이제 OTT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OTT로 공개되는 10월 초에 공개되는 영화예요. 네네. 사실 이 OTT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화관의 종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2017년에 뭐 옥자라는 영화가 나올 때만 해도 그게 OTT로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대형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제 그 OTT 영화들은 아카데미에 올 자격이 없다. 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미상 받으라는 거죠. TV 영화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을 정도로 OTT가 기존의 전통적인 영화관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2021년에 서울 영화관이 문을 닫았고. 맞아요. 그리고 9월 30일에 이제 대한극장이 이제 폐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충무로로 대표되는 그 영화 시장, 한국의 영화계를 상징했던 영화관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미래를 봤다. OTT 영화를 개막작으로 함으로써 이 OTT 영화와 영화관 영화 이것을 구분짓지 않고 함께 가는 미래를 선택했다. 이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제일 먼저 보이는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대한극장 말씀하셔서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영화가 백투더퓨처라는 거였는데 무려 국민학교 네. 초등학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땐 서울 치칼시에서 네. 네. 이번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63개국에서 224편의 영화가 상영되고요. 63편의 유럽 영화 함께 초대됐습니다. 항상 그게 궁금하긴 했는데 도대체 그 많은 영화들 중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산까지 오게 되었나 그 선정하는 과정들이 항상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대부분의 국제영화제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감독들의 영화들은 다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바라보고 있고요. 이 영화는 초청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먼저 초청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은 직접 그 영화제에 출품을 합니다. 그 영화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에 맞춰서 영화를 보내요. 이 영화 놓치면 아깝다. 이거 영화제에서 틀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틀어주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네.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데도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DI라고 해서 색보정, 이 색 품질 같은 것도 굉장히 깐깐하게 본다고요. 거기까지 보네요. 그럼 철저한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어떤 비율이죠? 그 영화제 초청으로 왔던 영화들하고 그 제작사들이 아니면 감독이 신청을 해가지고 나 좀 초대해달라 하는 그 영화들의 비율이 뭐 7대3, 8대2 어떻게 되나요, 혹시? 비율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네. 근데 초청하는 영화들보다는 신청하는 영화들이 더 많을 거예요. 수백 개의 영화제가 있잖아요. 그럼 영화를 만들면 그걸 다 보내요. 저도 이번에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곧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나오면은 저도 다 보낼 거예요. 보낼 수 있는데 다 출품해서. 저도 영화제 작품을 넣은 적이 있어요. 29초 영화제. 29초 영화제. 네. 외계인들이 어디에 갈까 하다가 서울에 오는 거를 담겨주는 29초 영화제였는데 알파고 기자님이 상단 줄 알았지만 사람 못 하셨구나. 네, 감독이었죠. 감독이죠. 진짜 몸이 몇 개인 거야. 저도 이제 1분 1초 영화제라고 네.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회 했었습니다. 그 알았으면 거기에다가 29초 아는 사람한테 넘기기 뭐 이런 거요? 아니 그 지금 얼핏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졌는데 29초 영화제도 있고 1분 1초도 있고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영화제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짧은 것들? 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만 찍는 그런 스마트폰 영화제도 있고요. 네. 뭐 온갖 종류의 영화제들이 다 있어요. 장르별 영화제도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형식별 영화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성 영화제, 서울 여성 독립 영화제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영화제들이 있죠.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는 보니까 뭐 회막작이 그 카트린 드네브 나오는 거 맞나요? 네네. 근데 프랑스 배우인데 싱가포르 감독인가가 그 감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개막작, 폐막작은 좀 어떤 기준으로 좀 정하는 거예요? 개막작, 폐막작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저는 개막작, 폐막작은 메시지로 정한다고 생각해요. 영화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란을 선택한 것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화제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중적 상업영화를 선정하는 영화제도 있고요. 그리고 작가주의 작품만을 선정하는 영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제 같은 거, 국제 영화제 같은 거 하면 좀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알 법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영화제 에피소드. 네네. 이제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관습 같은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관습이요? 네. 칸 영화제에 우리나라 영화가 나갔는데 네. 8분간 기립박수 쏟아져. 이런 기사를 보셨어요. 많이 보죠. 네. 12분간 기립박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와, 우리 영화가 초청돼서 갔는데 기립박수를 사람들이 와, 그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쳤단 말인가? 그거는 그냥 다 치는 겁니다. 근데 길어도 너무 길게 친다. 관습이에요. 유럽 공연 문화에서 나온 관습인데 우리가 막 기립박수, 우리는 기립박수의 문화가 없어서 일어서서 막 박수 치는 게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수고했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노고가 많았다. 네. 이게 좀 엉뚱하지만 기본 7, 8분 나오면 어쨌든 10분 이상 나온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영광인 건가요? 뭐 그렇진 약간 않고. 길이에 따라서? 네, 그 시간을 진짜 재더라고요. 얼마나 치는지 시간을 재는데 관객들이 좀 약간 컨디션 좋고 네네. 박수 열심히 치는 열혈 관객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좀 더 길게 치는 거고. 네. 부산국제영화제를 이제 시작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보통 영화제랑 시상식 뭐 이게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영화제 보고 시상식을 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좀 헷갈리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영화제는 페스티벌입니다. 네. 영화를 다 같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상이 있는 거죠. 경쟁 부문에서는 이제 상을 주고 비경쟁 부문은 이제 초청해서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영화제고요. 마켓도 열리고. 근데 이제 그 시상식은 말 그대로 어워즈죠.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화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지금 미국이고. 미국이죠. 근데 왜 유명한 영화제들은 다 유럽 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영화의 역사가 짧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업 영화의 시절이 길고 그 영화제의 역사가 너무 길어요. 유럽이. 그러니까 3대 영화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칸, 베니스, 베를린입니다. 순서대로예요. 권위의 순서대로. 베니스 영화제가 가장 최초의 영화제라고 알려져 있고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20년대 그때 당시 이제 이탈리아 무솔리니, 이탈리아 파시즘의 영화들이 동원되죠. 그래서 파시즘 영화들이 나오면서 그 영화제 자체도 파시즘에 도구화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발해서 나온 게 이제 칸 영화제. 칸 영화제가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데 사실 칸 영화제는 중간에 쉬었던 적이 그래도 좀 적고 거의 없고 육파령령 때도 했었고 그러면서 베니스가 갖고 있었던 권위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압도적인 영화제가 됐고 베를린은 일단 시작이 가장 늦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3대 영화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3대 영화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3대 영화제 인정 안 해요. 5대 그래요? 영화제입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랑 썬댄스 국제영화제 합쳐서 5대 영화제. 썬댄스는 또 어디예요? 썬댄스 영화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예요. 거기서 이제 션 베이커라든지 아주 뛰어난 감독들이 나왔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순서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가 1위고 그다음 칸, 베니스, 베를린 이렇게 4대 영화제. 자국 중심으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칸, 베니스, 베를린에 도쿄 국제영화제를 끼워서 4대 영화제. 튀르키예는 1대 영화제예요. 1대 영화제. 안탈리아 영화제. 굉장한 거죠. 부산 국제영화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레벨우.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건 좀 슬퍼요. 좀 슬픈 얘기인데 세계적인 권위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칸 영화제나 뭐 이런 영화제들에 비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가 더 나가야 될 길이기도 한데 한국 영화의 어떤 시장, 마켓을 생각해 보면 한국 영화의 시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빼고 인도 빼고 그다음에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정도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세계 3대 영화제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적으로 그 정도 위상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영화적으로 역사가 좀 짧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두각을 드러냈던 영화 감독들이 이제 90년대 이후에서야 등장을 시작했고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갈 길이 멀죠. 네.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그렇진 않죠. 돈이 있어야 돼. 영화관이나 칼촌이 있어야 돼. 튀르키예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그냥 시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튀르키예. 영화 많이 만드는 나라 그럼 예를 들면 뭐 발리우드 그 인도의 영화 네, 인도 그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인구 많은 나라 얘기하셔서 또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있어서 날리우드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집트도 많이 이제 영화를 만들었죠. 생산했고 근데 그 나라들은 좀 이렇게 좀 영화제 이런 거는 그런데도 다 영화제는 다 있습니다. 영화제는 다 네, 있는데 들어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모든 면에서 유리하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구가 많을수록 영화를 뭐 많이 만든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세계 영화의 대장이라고 하면 미국인데 미국의 인구수는 인도에 비하면 아주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생각하면 근데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거는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나라들은 영화 산업을 유지하기 쉽지 않죠. 조금 예민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은 통제된 사회잖아요. 알죠. 중국 통제돼 같은 나라에서도 영화가 좀 나올 텐데 많이 나오죠. 중국은 영화제나 좀 어떤 영화 산업 근황이 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뭐 영화제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당연한 거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은 세계 영화 시장에서 미국의 바로 다음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 크기가 아니라 영화 산업 자체, 영화의 질이나 이런 것도. 근데 중국 영화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장진호 같은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해서 2019년이었던가요? 그때 세계 랭킹 2위였어요. 왜냐면 중국만으로 엄청난 건데 그게 우리나라 6.25 때 장진호 전투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그 장진호나 뭐 이런 영화가 끝나고 뭐 나와 우리의 조국 같은 막 이런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나와요. 근데 영화 끝나고 나면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그 관객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진짜예요? 진짜 거수경례 딱 하고 있는 모습이 뒤에서 찍은 것들이 사람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어요. 네. 영화라고 하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건 리버럴한 분위기가 없으면 중국처럼 완전 통제 사회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약간 우경화된 사회면 좀 영화가 잘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중국 정부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술 영화를 종종 만들어요. 되게 걱정돼요. 네. 아까 OTT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AI로 영상 같은 거 다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보니까 무슨 AI 영화제? 네. 이제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AI 영화제가 개막을 했는데 서울 AI 국제영화제. 요거를 생각해 보면 AI는 이제 사실 지금 영화계, 예술계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뭐 미국에서는 뭐 작가들이 파업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AI 기술은 아티스트들한테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각본가도 있고 작가들 그리고 연출가 그리고 미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AI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배우들도 이제 얼굴을 요즘 AI 기술은 대단해서 그냥 배우 한 명 놓고서 얼굴 여기 이렇게 찍고서 그거를 돌리면 감쪽같이 마치 그 배우가 정말로 그 연기를 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티스트들에게는 좀 재앙이긴 하죠. 그러면 앞으로 배우들의 연기력이 상관없이 그냥 얼굴만 그냥 떠다가 가져가면은 그렇죠. 다 연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 파업했던 이유들이 사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작권, 아티스트의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국제까지 안 가더라도 영화제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를 만들 수 있다면
알파고 감독님. 네. 아 저는 예전에 너무 어떤 특이한 영화제에서 특이한 감독이 특이한 영화로 상을 탔다는 거 기억이 났거든요. 몇 년 전이었는데 러시아 안에 있는 이제 타타리스탄 지역이 있거든. 거기 이제 무슬림 대다수 지역인데 네. 거기서 이제 이슬람 영화제였는데 예수님을 주제로 한국인 비구니 감독님이 아 진짜요? 따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한국 비군이다. 약간 특이하다. 불교가 이슬람 영화제에 가서 예수님을 주제로 상을 탄 거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정리가 되는데요. 네. 저는 영화제를 제가 바라는 영화제는 극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하늘 영화제, 공중 영화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 영화제. 이게 공중에 이렇게 극장 대신에 뭐가 쫙 이제는 약간 기술도 프로젝트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프로젝트 말고 뭔가로 기술도 많고 드론도 많고 하니까 하늘에 이렇게 떠가지고 대충 어딘가에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오픈된 영화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화제를 만들어 보고 싶다. 저는 좀 공포 영화 영화제? 그런 게 실제로 지금 있는지 있죠. 모르겠는데 있어요. 아 있나요? 네. 장르가 그쪽이신가요? 공포 조금 스릴러.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영화 조커 같은 거. 저는 그냥 뉴웨이브 영화제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뉴웨이브? 그러니까 영화계랑 관계가 없는 사람. 기존의 영화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 뭐 유튜버여도 되고. 알파고 씨는 이미 기성 감독이라 안 되고. 기성 감독. 영화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영화계 외부에서 영화들을 만들고 그거를 모으는 이런 어떤 뉴웨이브 영화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국 영화계가 내부적으로도 잘 해나가면 좋겠지만 또 외부에서 또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흐름상 국제영화제도 그 모습을 조금씩 변신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영화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뭐 영화제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축소된 기능만큼 새로운 기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제가 좀 더 대중에게 좀 다가가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중들 입장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영화제 자체를 정말 재밌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영화제 하는데 구경하러 갈래?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영화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국제 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그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지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또 영화 얘기하고 있었는데 모르겠는데요. 구정은 기자님 모른 척 지금 애써서 모른 척. 메릴 스트립이라고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메릴 스트립. 몰라서 그래요. 아 진짜 알파고님 자백하겠습니다. 저 모릅니다. 누구예요? 저도 마가렛 대처 연기했던 분 아니에요? 뭐 죽어도 안 죽는 여자라든지. 맘마미아. 네. 맘마미아에서 엄마. 맞아요. 네. 네. 이제 약간 그 시간의 무게가 얼굴에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멋진 배우죠.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그냥 영화 배우 멋진 한 장이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메시지가 상당했는데요. 지금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고 이 주간에 여러 가지 부수 행사들이 열립니다. 그때 셀럽들이나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메릴 스트립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는 암 고양이가 여성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And today in Kabul, a female cat has more freedoms than a woman. A cat may go sit on her front stoop and feel the sun on her face.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프간에서는 소녀보다 다람쥐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린다. 여성과 소녀는 공원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프간 여성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안타깝죠. 네, 뭐 재작년인가요?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를 결정했고 그 이후에 이제 탈레반이 실제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장악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내부를 뭐 탈레반은 자기들 말로는 뭐 정상 국가화하고 사회를 이제 안정시키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너무 명명백백히 이제 드러나고 있고
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2024년 8월,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맨 얼굴을 노출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률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그게 이 아프간 미군 철군한 다음에 굉장히 예상이 됐던 거긴 한데 네네. 그 후에 이제 너무 관심을 참 안 가져왔구나라는 생각 저 스스로도 지금 그 메릴 스트립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드네요. 네. 저는 보면서 사실 뭐 영화인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제 할리우드나 세계 다른 영화인들은 이런 어떤 국제적인 문제, 인권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배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배우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나오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해하기도 네네. 하고요. 그러니까 배우나 할 줄 알았지 무슨 이런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배우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메릴 스트립 배우는 기회가 될 때마다 약자의 편에 섰고요.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발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가장 제대로 쓸 줄 아는 배우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